그놈을 도망치게 만든 건 나다. 네 인생을 집어삼킨 건 이 늙은 것이다. 장모님, 바닥이 차갑습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쇠파이프에 갈비뼈가 부러진 남자의 첫마디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밑바닥 쓰레기라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돈다발을 던져 내쫓으려 했던 사람이지요. 그 여자가 피투성이 컨테이너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감옥도 빚도 정과자라는 낙인도 전부 제 아들이 져야 할 것을 이 남자가 대신 짊어지고 있었지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40층짜리 주상복합 꼭대기 펜트하우스였습니다. 12월에 해가 일찍 져버린 오후 5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지요. 최 여사는 가죽 소파 한가운데에 등을 고추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외동딸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손에 쥔 휴대전화를 어머니 쪽으로 내밀고 있었지요. 화면 속 남자는 땀에 절은 택배기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볕에 그을린 얼굴, 지쳐 보이는 눈매가 카메라를 피하듯 돌아가 있었지요. 이마에는 땀줄기가 흘러내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지연은 이 남자를 결혼 상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정훈, 35살. 외곽 대형 물류센터에서 새벽마다 1톤 탑차를 몰고 택배를 나르는 배달 기사라 했지요. 최 여사는 찻잔을 받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40년을 사채업계에서 이를 악물며 긁어모은 수백억 원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쌓아 올린 부였지요. 그 꼭대기에 하나뿐인 딸을 올려놓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과외, 중학교 때부터 유럽 연수, 대학은 서울 최고 명문. 딸의 인생에 단 한치의 흠집도 허락하지 않았던 어미였지요. 그런 딸이 데려온 남자가 배달원이라니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최 여사는 소파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지연이 제발 한 번만 만나보라며 애원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지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호령을 내지르거나 딸을 가두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자식은 억지로 떼어놓을수록 더 깊이 빠지는 법이라는 걸 수십 년간 채무자들의 가정사를 들여다보며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알겠다. 한번 생각해보마.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 가볍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최 여사는 서재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었지요. 사업상 뒷일을 처리할 때만 꺼내는 선불폰 한 대가 있었습니다.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 전에 상대가 받았지요. 10년 넘게 최 여사의 꾸준히를 도맡아 온 흥신소 소장이었습니다. 정훈이라는 이름, 나이, 근무지를 불러주었습니다. 사흘 안에 바닥까지 파라고 지시했지요. 통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 동안 어두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유리 아래 끼워둔 지연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지요. 앞니가 빠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8살짜리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 사진 위로 주름진 손가락을 천천히 얹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흥신소 소장이 직접 가져다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봉투를 손톱 끝으로 째듯 뜯어냈습니다. A사 용지 대여섯 장과 사진 몇 장이 쏟아져 나왔지요. 첫 번째 장은 기본 신상이었습니다. 35 미혼, 부모 사망, 형제 없음.
물류센터 소속 일용직 배달 기사. 월 수입 200만 원 남짓. 딸이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문제는 두 번째 장이었습니다. 붉은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진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폭행치상, 실형 2회, 5년 전 출소. 종이를 쥔 최 여사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전과자였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감옥에 다녀온 폭력범이 딸과 결혼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 남아있던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정훈이 물류센터에서 짐을 나르는 모습,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는 모습, 다리를 절며 낡은 탑차에 오르는 모습, 하나같이 초라한 삶의 단면이었지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서 최 여사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5년 전 사건의 경찰 조서 요약본이었지요. 죄명은 폭행치상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비고란의 흥신소 소장이 볼펜으로 메모를 휘갈겨 놓았더군요. 사건 당시 동승자 있었음. 신원 확인 불가. 피의자 본인이 단독 범행 주장하여 수사 조기 종결. 동승자. 최 여사는 그 두 글자 위에 시선을 박은 채 한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저지른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정우는 동승자를 끝까지 숨기고 혼자 감옥에 갔습니다. 보통이라면 형량을 줄이려고 상대를 끌어들이는 게 상식인데 이 남자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것이었지요. 석연찮았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이성을 덮어버렸지요. 전과자라는 세 글자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빚에 쫓기고 감옥까지 다녀온 자가 수백억대 자산가의 외동딸에게 접근한 이유가 뻔히 보였지요. 재산을 빨아먹으려는 거머리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딸 앞에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정과 기록을 들이밀면 지연은 오히려 감싸고 돌 것이 뻔했지요. 불쌍하다고, 과거일 뿐이라고, 지금은 달라졌다고. 사랑에 빠진 딸의 입에서 나올 말이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려졌습니다. 서류 따위로는 딸의 눈을 열 수 없었지요. 저 남자의 시커먼 본성을 딸이 직접 목격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저놈의 생활 한복판에 들어가서 자기 눈으로 증거를 쥐어야 했지요. 최 여사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캐시미어 코트들을 밀어내고 맨 안쪽에 회색 작업복을 꺼냈지요. 10년 전 사업 초기에 채무자 현장을 답사하러 다닐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꺼내보니 먼지 냄새와 퀴퀴한 습기가 코끝을 찔렀지요. 거울 앞에서 작업복을 몸에 대어 보았습니다. 마른 체구에 깊이 팬 주름, 거무스름한 기미. 화장을 지우고 이 옷을 입으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늙은 청소부로 보일 터였지요. 이틀 뒤 흥신소 소장을 통해 정훈이 근무하는 물류센터의 하청 청소업체에 가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나이 많은 여성 일용직은 늘 사람이 모자라는 자리였지요. 면접도 없이 다음날 바로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최 여사는 낡은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보풀 일어난 목도리를 칭칭 감았지요. 거울 속 자신을 마지막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수백억 원을 주무르는 사채업계의 큰 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허리 굽은 늙은 청소부만이 서 있었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최 여사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물류센터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코끝이 얼어붙을 만큼 매서운 공기였지요. 하역장 천장의 형광등은 절반이 나가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불빛마저 지직거리며 바닥 위로 누런 그림자를 떨어뜨렸지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기계음이 귀를 먹먹하게 채웠습니다. 입구로 불어오는 찬바람에는 경유 매연 냄새가 질척하게 묻어 있었지요.
최 여사는 거대한 쓰레기통을 끌며 하역장 구석에서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눈은 빗자루 아래를 보고 있었지만 시선의 끝은 하역장 입구를 향해 고추 세워져 있었지요. 오전 6시가 넘어서자 트럭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쯤 들어온 낡은 흰색 탑차의 운전석 문이 열렸지요. 내려선 남자는 사진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에 찢어진 운동화 차림이었지요.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짐칸 문을 열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상자들을 받아내는 두 팔이 거칠고 빨랐지요. 영하의 새벽 공기 속에서도 이마의 땀이 턱 끝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쓰레기통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성실한 겉모습 따위에 속을 사람이 아니었지요. 저 투박한 껍데기 안에 어떤 속내가 들어있는지 이 눈으로 직접 끄집어내겠다는 각오뿐이었습니다. 오전 9시를 넘기자 최 여사의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왔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4시간 넘게 바닥을 쓸고 닦은 탓이었지요. 잠깐 몸을 펴려고 하역장 뒤편의 경사로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발밑의 얼음판을 미처 보지 못했지요. 왼발이 허공을 헛디뎠습니다. 끌고 있던 리어카의 손잡이가 손에서 빠져나갔지요. 바지 상자가 산사태처럼 쏟아지며 최 여사의 몸이 시멘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손등이 거친 바닥에 쓸리며 피부가 벗겨졌지요. 날카로운 통증이 팔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던 작업자 서넛이 힐끗 쳐다보았지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늙은 일용직 청소부가 넘어진 것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었지요. 그때 등 뒤로 다급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억센 두 손이 최 여사의 양팔을 단단하게 잡아 일으켜 세웠지요. 고개를 돌리자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정훈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자기 구역도 아닌 경사로까지 뛰어온 것이었지요. 정훈은 한마디 말도 없이 바닥에 흩어진 파지 상자를 하나하나 주워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다리를 절면서도 무거운 리어카를 직접 끌어 평지까지 옮겨 놓았지요. 점퍼 안주머니에서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꺼내 최 여사의 까진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었습니다. 어르신, 저쪽 경사로는 얼음이 안 녹았습니다. 다치시면 큰일이에요. 투박하지만 걱정이 묻어나는 음성이었지요. 캔 표면의 열기가 까진 손바닥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70평생 남의 피눈물을 짜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대가 없는 친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여자였지요. 약한 노인에게 잘 보여서 환심을 사려는 가식이라고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캔 커피를 감싸 쥔 손은 끝내놓지 못했지요. 너무 추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역장 안쪽의 조립식 식당으로 작업자들이 몰려갔습니다. 최 여사는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놓았지요. 쉰내가 살짝 나는 국물이었지만 새벽부터 굴문 속에는 뜨거운 한 숟갈이 간절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다 말고 옆 테이블 배달 기사들의 대화에 귀가 쫑긋 세워졌지요. 한 사내가 국밥을 후루룩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정훈이가 또 밥을 안 먹고 혼자 짐을 싣고 있다면서 매달 빚쟁이한테 뜯기느라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라더군요. 다른 사내가 맞장구를 쳤지요. 어제도 험악한 놈들이 찾아와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다면서 정과자의 빚쟁이까지 꼬인 놈이니 상종을 말라고 혀를 찼습니다. 최 여사의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딸깍 부딪혔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지요. 소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라고
평생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딸 앞에서는 번듯하게 포장했지만 뒤로는 빚쟁이에게 멱살이 잡혀 사는 밑바닥 인생이라는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하역장 뒤편을 돌아가던 최 여사의 발이 멈춘 것은 흡연 구역 근처에서였습니다. 빈 드럼통 뒤에 쪼그려 앉아 전화 통화를 하는 정훈의 등이 보였지요. 최 여사는 빈 상자 더미 틈새로 몸을 밀어넣고 숨을 죽였습니다. 네, 이번 달 합의금은 내일까지 반드시 보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한을 주십시오. 아침에 리어카를 끌어주던 듬직한 청년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목줄이 잡힌 채무자의 비참한 목소리였지요. 최 여사의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청년 행세를 하면서 속으로는 빚에 목이 졸려 허우적거리는 인간이라는 확신이 한 겹 더 쌓였지요. 위장 잠입 나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내린 진눈깨비가 시멘트 바닥 위에 질척한 얼음죽을 만들어 놓고 있었지요. 최 여사는 고무 밀대로 컨베이어 벨트 아래의 물기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고무 장갑 안으로 스며든 찬물이 손가락 마디마디를 저렸지요. 오전 7시가 넘어 정훈의 탑차가 평소보다 한참 늦게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정훈의 행색이 어제와 확연히 달랐지요. 점퍼 왼쪽 소매가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찢어져 솜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두덩이에는 시커멓게 번진 멍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입술 한쪽은 말라붙은 핏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밤사이 누군가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은 흔적이 역력했지요. 하지만 정우는 상처를 닦을 겨를도 없이 짐칸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에는 어제까지 없던 압박 붕대가 감겨 있었지요. 그때 관리사무소의 철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배가 붉어진 중년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지요. 물류센터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소장은 정훈의 트럭 앞을 가로막더니 종이 뭉치를 정훈의 가슴팍에 밀어붙였지요. 어제 배송분 3건에 클레임이 들어왔다면서 사과 상자, 모서리가 찌그러져서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는데 정훈이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소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지요. 정훈은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어오른 입술 사이로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지요. 고개를 숙인 채 알겠다고 대답하는 목소리는 가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소장이 사무실로 들어가 버리자 정우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밀어넣으며 중얼거렸지요. 이번 달 배상금만 벌써 4번째라고요. 최 여사는 빈 팔레트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빚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배상금까지 까이는 형편이니 딸의 재산에 눈독을 들릴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더 단단해졌지요. 오전 10시가 넘었습니다. 하역장에 대형 냉동 트럭 한 대가 후진으로 들어왔지요. 후진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뒷바퀴가 적재 구역의 철제 선반 기둥을 정통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선반 위에 쌓여있던 무거운 화물 상자 5개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지요. 그 아래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최 여사가 미처 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든 순간 사람 허리통만 한 상자 2개가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요. 누군가의 넓은 등판이 시야를 가득 메웠습니다. 정훈이었지요. 10m도 넘는 거리를 절뚝거리는 다리로 미친 듯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정훈은 최 여사의 몸 위로 자기 등을 덮어 씌우며 2 팔로 노인의 머리를 감쌌지요. 무거운 상자 2개가 정훈의 등 위로 연거푸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충격이 하역장 바닥까지 울렸지요. 정훈의 이 사이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를 감싼 2 팔은 끝내 풀리지 않았지요.
상자들이 바닥에 모두 쏟아진 뒤에야 정훈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판 위로 먼지와 종이 파편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찢어진 점퍼 틈새로 붉은 살같이 비쳤습니다. 정훈은 자기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전에 최 여사의 얼굴부터 살폈지요. 어르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쪽 선반 근처에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걱정으로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찢어진 등의 통증보다 눈앞에 늙은 청소부가 더 급한 사람이었지요. 주변 작업자들이 몰려와 사고 수습을 시작했지만 청소부 노인이 다쳤는지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달려온 사람은 정훈뿐이었지요. 최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상자 파편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70평생을 살며 남에게 몸으로 보호받아 본 기억이 없는 여자였지요. 돈을 주고 사는 경우는 있어도 대가 없이 자기 몸을 던지는 보호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지요. 위험한 순간에 노인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변의 환심을 사려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정리가 끝났지요. 그런데 등 위로 상자가 떨어지는 순간 자신을 감싸 안았던 그 두 팔의 힘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정훈은 역시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구석자리에서 국밥을 뒤적이다가 하역장 뒤편의 야외 화장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화장실 옆 사각지대에서 뜻밖의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훈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있었지요. 점퍼를 반쯤 벗어내린 채 혼자서 약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등판 위로 노란 소독약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손이 닿지 않는 부위를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팔을 비틀어 올리는 모습이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등의 상처가 아니었지요. 정훈이 바닥에 내려놓은 점퍼 위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아까 소장에게서 받은 클레임 서류가 아닌 다른 종이었지요. 최 여사는 몸을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접혀있던 부분이 바람에 펄럭이면서 인쇄된 글씨가 언뜻 보였지요. 병원 이름이 박혀있는 서류 양식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피해자 후유장의 진단서라는 글씨가 선명했지요. 최 여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피해자 후유장애. 정훈이 사람을 때린 가해자라면 피해자의 진단서를 왜 품에 지니고 다니는 것일까요? 보상금 계산용이라면 변호사가 보관할 서류였지요. 당사자가 낡을 때까지 점퍼 주머니에 넣고 다닐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정훈이 약 바르기를 멈추고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접힌 부분을 조심스럽게 펴서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글씨를 읽는 정훈의 표정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리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참고 있던 무언가가 새어나오듯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정훈은 종이를 가슴에 꼭 눌러안고 벽에 뒤통수를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12월의 잿빛 하늘이 짓누르듯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내뱉은 종이 속 누군가를 향한 독백이었지요. 그 목소리에는 빚쟁이 앞에서의 공포도 소장 앞에서의 체념도 아닌 전혀 다른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듯한 뜨거운 죄책감이었지요. 폭행범이 피해자의 진단서를 안고 미안하다며 우는 장면은 최 여사가 70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벽 뒤에서 숨을 멈춘 채 굳어 있었지요.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단서를 품에 안고 우는 가해자. 동승자를 숨기고 혼자 감옥에 간 정가자. 빚쟁이에게 맞으면서도 주먹 한 번 쥐지 않는 폭행범. 대가 없이 몸을 던져 청소부를 감싼 남자. 조각 하나하나는 선명한데 맞춰놓으면 그림이 도무지 이상했지요. 정가자라는 틀에 이 조각들이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 구석에서 흥신소 보고서의 두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지요. 동승자. 그 의문은 분노의 두꺼운 벽 뒤에 가려 아직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긴 서랍 안에서 손톱으로 뚜껑을 긁는 것처럼 작고 집요하게 뒤통수를 건드리고 있었지요. 최 여사는 빗자루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었지요. 저 남자의 가면을 딸 눈앞에서 벗겨내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캔 커피의 온기는 이미 식어 있었지요. 꽁꽁 언 손바닥 위에서 빗자루 자루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수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놈의 밑바닥을 단번에 드러낼 시험을 준비하라는 지시였지요. 돈.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리트머스 시험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대한 돈다발을 눈앞에 던져놓으면 어떤 가면도 벗겨질 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물류센터 뒤편에 낡은 조립식 휴게실이었습니다. 기름때가 낀 형광등 아래로 누르스름한 빛이 고여 있었지요. 벽에 붙은 자판기 모터가 쉴 새 없이 윙윙거렸습니다. 바닥의 장판은 군데군데 들떠서 발이 닿을 때마다 뻑뻑 소리를 냈지요. 최 여사는 휴게실 바깥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털모자 안쪽 귀에는 어제 변호사에게서 건네받은 소형 무선 이어폰이 꽂혀 있었지요. 변호사가 먼저 휴게실 안에 자리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의 송신기가 실내의 모든 소리를 최 여사의 귀로 보내고 있었지요. 정우는 약속 시간보다 5분쯤 늦게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지요. 등에 상자를 맞은 뒤로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낯선 정장 차림의 사내가 앉아 있는 것을 보자 정운의 눈에 바로 경계심이 서렸지요.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최 여사의 이름은 빼고 지연 씨 가족 측 법률 대리인이라고만 소개했지요. 정우는 명함을 받아 한참 들여다보다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체중을 받으며 끼익 소리를 냈지요. 변호사가 검은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좁은 공간을 날카롭게 갈랐지요. 가방 안에서 서류 2장을 꺼내 정운 앞으로 밀었습니다. 첫 번째는 번화가 한복판 100평짜리 상가 건물의 양도 증서였지요. 두 번째는 10억 원짜리 자기 앞 수표였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수표의 음박 무늬가 매끄럽게 번들거렸지요. 변호사는 건조한 음성으로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지연 씨 곁을 조용히 떠나주면 이 모든 것이 당신 것이 된다고요. 복도에서 걸레를 짜던 최 여사의 손에 바짝 힘이 들어갔지요. 이어폰 너머로 정운의 거친 호흡이 생생하게 전해왔습니다. 정운의 시선이 수표 위에 멈췄습니다. 10억 원. 새벽마다 뼈가 부서지도록 짐을 나른다 해도 평생 끝자리조차 만져보지 못할 돈이었지요. 어제 사채업자에게 맞으면서 2천만 원을 구하지 못해 바닥에 이마를 찢던 사람 앞에 그 500배가 넘는 금액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운의 투박한 손가락이 천천히 테이블 위로 올라왔지요. 거친 손끝이 수표의 매끈한 표면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복도의 최 여사는 걸레를 쥔 채 숨을 멈추었지요. 역시 돈 앞에서는 발가벗겨지는 법이라고 이미 결과를 확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은빛 만년필을 수표 옆에 가지런히 놓았지요.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름 석자만 적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였지요. 정훈이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색에 움켜쥐었지요. 펜 끝이 서류 위로 내려가는가 싶더니 허공에서 뚝 멈춰섰습니다. 정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터진 입술을 깨무는 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또렷하게 들렸지요. 상처 위로 다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윽고 정훈이 눈을 떴습니다. 흔들리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수표와 양도 증서를 변호사 쪽으로 단호하게 밀어냈지요. 돈은 가져가십시오. 낮지만 떨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가 이유를 물었지요. 정훈은 잠시 입을 다물고 수표를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무거운 숨을 한 번 내쉰 뒤 입을 열었지요. 지연이한테는 자기가 먼저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고 떠나는 게 아니라 지연이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놈이라서 스스로 물러나는 거라고요. 변호사가 자격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지요. 정훈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정훈의 그림자가 테이블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그 안에서 두 주먹이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지연이와 결혼을 하면 언젠가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해야 할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자기 혼자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 말 끝에 최 여사가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튀어나왔지요. 민우 때문입니다. 이어폰 너머로 그 두 글자가 떨어진 순간 최 여사의 온몸이 얼음 기둥처럼 굳었습니다. 쥐고 있던 걸레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요. 축축한 천이 시멘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지요. 민우, 최민우, 최 여사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5년 전 술에 취해 대형 사고를 치고 최 여사가 밤새 돈과 인맥을 총동원해 미국으로 빼돌린 아들이었지요. 그 뒤로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지 않은 채 대양 건너편에서 숨죽이고 있는 32살의 외아들. 그 이름이 왜, 어떻게 이 밑바닥 택배 기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인지 최 여사의 뇌가 처리를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우라는 이름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요. 최 여사의 아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변호사가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저었지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낡은 점퍼의 지퍼를 목 끝까지 올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10억 원에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지요. 내일 밤까지 제가 먼저 지연이 곁을 떠나겠습니다. 그것만 전해주십시오. 담담한 작별 선언이었습니다. 정훈은 변호사를 향해 묵묵히 고개를 숙인 뒤 절뚝이는 걸음으로 휴게실 문을 열고 나왔지요. 문틈으로 12월의 칼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최 여사와 정훈의 시선이 스쳤지요. 정훈은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보았습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허리를 굽혀 구정물이 묻은 걸레를 맨손으로 집어 올렸지요. 최 여사의 앙상한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짧게 목례를 건넨 뒤 하역장 쪽으로 걸어갔지요. 절뚝거리는 뒷모습이 형광등의 칙칙한 불빛 아래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최 여사는 걸레를 받아든 채 한참을 서 있었지요. 걸레에서 흘러내린 찬물이 손목을 타고 소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지요. 사흘간 억눌러왔던 조각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치솟았습니다. 5년 전 사건의 동승자, 혼자 범행을 주장하며 감옥에 간 남자, 진단서를 가슴에 안고 울던 모습, 빚쟁이에게 맞으면서도 주먹 한 번 쥐지 않던 폭행범, 10억 원을 밀어내며
내뱉은 고백. 민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말. 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하지만 쉽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5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고스란히 되돌아올 것이었으니까요. 아들을 도망치게 만든 것은 최 여사 자신이었습니다. 사고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게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지요. 돈으로 꼬리를 자르라고 지시한 뒤 아들의 뒷수습에만 매달렸습니다. 만약 그 동승자가 정훈이라면, 정훈이 아들 대신 감옥에 간 것이라면 모든 비극의 출발점에 자기 자신이 서 있다는 뜻이었지요.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선불폰을 꺼냈습니다. 흥신소 소장의 번호를 눌렀지요. 상대가 받자마자 짧고 날카롭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5년 전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파라고요. 이번에는 경찰 전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최 여사의 사채업 인맥을 총동원해야 했지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국선 변호사의 기록 보관소를 뒤지고 법원에 보관된 재판 기록을 열람 신청하고 사고 차량의 보험사 조사 보고서를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사고 현장 인근 CCTV 보관 업체에서 블랙박스 영상 사본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지요. 동승자가 누구였는지, 운전대를 진짜 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남아있는 모든 것을 가져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최 여사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지요.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허리까지 올라왔지만 일어설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칼날처럼 부딪히고 있었지요. 저 남자가 아들의 이름을 끌어들여 동정을 유도하는 교활한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5년의 지옥을 걸어온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전자라면 숨통을 끊으면 그만이었지요. 하지만 후자라면, 최 여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후자라면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세상 전부가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지요. 동시에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내일 밤 지연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이지요. 흥신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훈이 사라지면 모든 실마리가 영영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며 이를 악물었지요. 어떻게든 정훈이 떠나기 전에 답을 쥐어야 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한 번 깜빡였지요. 그 깜빡임 사이로 최 여사의 그림자가 짧게 흔들렸습니다. 정훈이 내일 밤 떠나겠다고 선언한 바로 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잠을 자지 못했지요. 펜트하우스 서재에 불을 끈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흥신소에 지시한 재수사 결과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지요. 하지만 정훈은 오늘 밤 지연을 떠납니다. 결과가 오기 전에 정훈이 사라지면 진실의 실마리가 영영 끊어질 수도 있었지요. 새벽 5시 최 여사는 다시 작업복을 입고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얇은 층을 이루고 있었지요. 작업화 밑창이 눈을 밟을 때마다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갈랐습니다. 정훈의 탑차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했지요. 차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은 비어 있었지요. 오전 6시가 넘어서도 정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가장 먼저 짐을 내리고 있을 시간이었지요. 7시가 되자 동료 기사 하나가 정훈의 빈 탑차 앞에서 혀를 찼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험악한 놈들이 찾아왔다더군요. 트럭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정훈을 억지로 승합차에 태워갔다고 했지요. 경비실 CCTV에도 찍혔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답니다. 정과자한테 빚쟁이가 찾아온 것쯤은 이곳에서는
일상이었으니까요. 최 여사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순식간에 연결되었지요. 정훈이 10억 원을 거절했습니다. 돈을 거절했으니 합의금 기한은 깨졌지요. 기한이 깨졌으니 사채업자들이 직접 몸을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던진 시험이 정훈의 목줄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셈이었지요. 최 여사는 빗자루를 내팽개치고 선불폰을 꺼냈습니다. 흥신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들의 거점을 당장 추적하라고 지시했지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명령의 칼날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전속 경호팀 팀장에게 출동 대기를 명령했지요. 1시간쯤 지나 흥신소 소장에게서 회신이 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의 거점은 외곽공단 지역의 컨테이너 건물 2층이었지요. 동시에 소장은 한 가지를 더 알려왔습니다. 5년 전 사건 재수사 결과도 완성됐다면서 서류를 어디로 보내겠느냐고 물었지요. 국선 변호사의 기록 보관소에서 나온 조서 사본, 보험사 조사 보고서, 법원 재판 기록에서 추출한 블랙박스 캡처 사진까지 모두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빨리 나온 것이었지요. 최 여사는 조수석에 앉은 채 잠깐 숨을 멈추었습니다. 사채업자 거점으로 직접 가져오라고 했지요. 정훈을 구하러 가는 길 위에서 진실을 함께 받아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외곽 공단 지역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지요. 회색 컨테이너 건물들이 줄지어 늘어선 황량한 골목이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경유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지요. 최 여사의 차가 골목 끝에 멈추자 뒤따라온 검은색 SUV 세대가 컨테이너 건물의 출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소리 없이 내려 건물 주변에 배치되었지요. 최 여사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조수석에서 컨테이너 2층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더러운 유리 너머로 형광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지요. 안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훈이 저 안에 있었지요. 최 여사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싶었지요. 하지만 진실을 모른 채 들어가면 정훈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알고 난 뒤에야 그 앞에 설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했지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지요. 컨테이너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최 여사의 손톱이 무릎 위의 바지 천을 파고들었지요. 그때 골목 입구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왔습니다. 흥신소 소장이었지요. 헬멧을 벗지도 않은 채 차 창문으로 달려와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최 여사는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쥐었지요. 손안에서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뜯기 전에 잠시 멈추었지요. 이것을 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든 열기 전에 자신과 열고 난 뒤의 자신은 같은 사람일 수 없었지요. 하지만 컨테이너 안에서 또 한 번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머뭇거림을 밀어냈지요. 손톱 끝으로 봉투를 찢었습니다. 첫 번째 장은 경찰청 마크가 찍힌 오래된 교통사고 조서 사본이었습니다. 5년 전 12월에 발생한 사건이었지요. 최 여사의 시선이 사고 차량 운전자 란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은 정훈이 아니었지요. 최민우. 아들의 이름이 관공서 인쇄체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옆 동승자 란에 정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정우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지요. 종이를 쥔 최 여사의 손가락에서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겼지요. 흑백으로 인쇄된 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4장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운전석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허겁지겁 뛰쳐나오고 있었지요. 어둠 속으로 도망치는 옆모습은 아들 민우였습니다. 5년 전 새벽 비서에게서 전화를 받았을 때가 떠올랐지요. 아들이 사고를 쳤다는 말에 잠이 확 깨어내렸던 명령. 당장 공항으로 데려가서 첫 비행기에 태워. 그때의 자기 목소리가 귓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사진. 조수석에서 나온 정훈이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피해자의 머리를 두 손으로 받쳐 안고 절규하는 표정이 거친 화질 너머로도 또렷했습니다. 민우가 도망친 자리에 정훈이 남았지요. 조수석이었으니 자기가 운전한 게 아니라고 말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피 흘리는 사람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세 번째 사진. 정훈이 피해자의 머리를 자기 무릎에 올리고 손으로 상처 부위를 눌러 지혈하고 있었습니다. 두 손과 바지 무릎이 검붉은 피로 흥건했지요. 타임스탬프를 보니 첫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 사이가 14분이었습니다. 민우가 도망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14분을 정훈은 혼자서 피해자의 목숨줄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네 번째 사진. 경찰차 뒷좌석에 수갑을 차고 앉아 있는 정훈의 정면 얼굴이었습니다. 29살의 청년이 정면을 응시하는 눈빛에 공포도 분노도 없었지요. 누군가를 대신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한 사람의 처연한 각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시야가 흐려졌지요. 종이 위로 뜨거운 물방울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세 번째 장을 넘기는 손이 종이장처럼 떨렸지요. 흥신소 소장이 확보한 기록과 당시 관계자 증언으로 재구성한 사건의 전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아들 민우는 대학 동창인 정훈과 술자리를 가졌지요. 만취한 민우가 운전대를 잡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정훈은 말리다가 조수석에 올라탔지요. 사고가 나자 민우는 공포에 질려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그 직후 최 여사의 비서진이 민우를 공항으로 빼돌렸지요. 현장에 남은 정훈은 피해자를 안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도착한 경찰 앞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요. 대학 시절 가장 가까웠던 친구이자 연인 지연의 오빠인 민우를 지키기 위해 정훈은 스스로 감옥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사채업자들의 정체가 적혀 있었지요. 그들은 피해자의 먼 친척을 사칭한 악질 브로커들이었습니다. 정훈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정황을 어디선가 입수해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으로 5년간 피를 빨아온 기생충들이었지요. 정훈이 매달 뼈를 깎아보낸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단 한 푼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간 것이었지요. 최 여사는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글자가 더 이상 읽히지 않았지요. 눈앞이 뿌옇게 번져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빈자리에 정훈이 끌려 들어갔지요. 내가 돈과 권력으로 아들의 죄를 지워버렸습니다. 그 지워진 죄가 고스란히 정훈의 등 위에 올라탔지요. 감옥도 빚도 정가자라는 낙인도 부러진 다리도 새벽마다 짐을 나르는 그 처참한 생활도 전부 아들이 져야 할 것을 정훈이 대신 짊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은인을 밑바닥 쓰레기라 경멸하며 돈다발을 던졌지요. 진단서를 가슴에 안고 미안하다며 울던 남자가 진짜로 미안해해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을 텐데 정훈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울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또 한 번 둔탁한 소리가 울렸지요. 이번에는 신음까지 섞여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귓속을 관통한 순간 최 여사의 몸이 움직였지요. 서류 봉투를 코트 안주머니에 밀어넣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을 때렸지만 발걸음에 망설임은 없었지요.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원 진입해라. 내 사위가 저 안에 있다. 경호원들이 철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골목 전체를 뒤흔들었지요. 안쪽에서 고함 소리와 집기가 쏟아지는 소리가 뒤엉켜 터져 나왔습니다. 최 여사는 경호원들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랐지요. 녹슨 철제 계단이 발밑에서 덜컹거렸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진하게 풍겼지요. 2층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 정훈이 의자에 묶여 있었지요.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점퍼는 피로 흥건했지요. 바닥에는 쇠파이프와 부러진 방망이 조각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내 4명은 이미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벽에 얼굴을 받고 엎드려 있었지요. 최 여사의 시선이 정훈의 가슴 안주머니에 멈추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 피에 젖은 채 반쯤 삐져나와 있었지요. 물류센터 화장실 옆에서 보았던 바로 그 피해자 진단서였습니다. 반대쪽 주머니에서는 작은 반명함 사진이 모서리만 내밀고 있었지요. 지연의 사진이었습니다. 쇠파이프에 맞으면서도 이 2장의 종이만은 끝까지 품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지요. 최 여사는 정훈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이 밧줄을 풀려고 손을 뻗는 것을 손짓으로 물리쳤지요. 직접 매듭을 잡았습니다. 거친 밧줄이 손바닥을 긁으며 붉은 자국을 남겼지만 느끼지 못했지요. 매듭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정훈의 상체가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마지막 매듭이 풀리는 순간 정훈의 몸이 앞으로 넘어졌지요. 최 여사가 2 팔로 받았습니다. 정훈의 무게가 팔 위에 고스란히 실렸지요. 35살 남자의 몸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새벽마다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리던 그 넓은 등판이 쇠파이프에 맞아 부어오른 채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하역장에서 낙하물로부터 자신을 감싸 안았던 바로 그 등이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정훈의 눈꺼풀이 간신히 열렸지요. 낡은 작업복 위에 검은 롱코트를 걸친 늙은 여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하역장에서 인사를 건네던 청소부 할머니였지요. 하지만 눈빛이 전혀 달랐습니다.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내가 지연이 엄마다. 최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정훈의 눈동자에 초점이 맞춰지기까지 몇 초가 걸렸지요. 청소부 할머니가 지연의 어머니라는 말을 이해한 순간 부어오른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최 여사가 먼저 고개를 숙였지요. 코트의 무릎이 더러운 컨테이너 바닥에 닿았습니다. 피와 먼지가 뒤섞인 시멘트 위에 수백억 대 자산가가 2 무릎을 꿇었지요. 경호원들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제압당한 사내들조차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지요. 최 여사는 바닥에 2 손을 짚고 이마를 시멘트에 대었습니다. 쇳내 섞인 냉기가 이마를 저렸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 주었지요. 민우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았다. 내 아들이 도망친 그 자리에 네가 대신 섰다는 것도 알았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음성이었지요. 울음이 치밀어 말이 뭉개졌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악착같이 밀어냈습니다. 그놈을 도망치게 만든 건 나다. 네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건 내 아들이 아니라 이 늙은 것이다.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최 여사의 통곡이 컨테이너 안을 가득 채웠지요.
평생 남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살아온 여자의 목구멍에서 날 것 그대로의 울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쇠파이프와 깨진 의자 조각이 나뒹구는 바닥 위에서 70평생 한 번도 굽힌 적 없는 허리를 꺾어내렸지요. 정우는 최 여사의 굽은 등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어오른 눈 사이로 눈물 한 줄기가 피딱지 위를 천천히 타고 흘렀지요. 남아있는 힘을 끌어모아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왔습니다. 맨팔로 바닥을 짚으며 최 여사의 곁에 무릎을 맞댔지요. 상처투성이인 두 손으로 최 여사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모님, 바닥이 차갑습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온몸이 부서진 사람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지요. 자신을 경멸하고 돈으로 내쫓으려 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여자를 향해 정우는 변함없이 장모님이라는 호칭을 건넸습니다. 고개를 번쩍 든 최 여사의 주름진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정우는 다친 갈비뼈의 통증을 참으며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최 여사는 그 미소를 마주한 순간 다시 고개를 떨구며 울었지요. 컨테이너의 얇은 철벽을 타고 그 울음소리가 12월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정훈을 구출한 뒤 최 여사는 곧바로 시내 대형 병원 VIP 병동으로 이송을 지시했습니다. 구급차의 붉은 경광등이 12월의 잿빛 거리를 가르며 멀어지는 동안 최 여사는 뒤따르는 승용차 안에서 전화기를 들었지요. 첫 번째 전화는 수석 변호사에게 걸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제압한 사내 4명을 경찰에 넘기되 피해자 사칭 사기와 공갈 협박, 불법 채권 추심, 감금 및 폭행까지 빠짐없이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지시했지요. 5년간 정훈에게서 뜯어낸 금액의 흐름을 추적해 브로커들의 재산을 전부 동결시키라는 명령도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미국에 있는 아들 민우에게 걸었지요. 서울 시각 오전 10시, 미국 동부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린 뒤 민우가 잠에 취한 목소리로 받았지요. 사흘 안에 한국으로 들어와라. 이유를 묻는 아들의 말을 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는 최 여사의 손등 위로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병원에 도착하자 정우는 곧바로 응급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갈비뼈 2대에 금이 갔지요. 오른쪽 무릎 인대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얼굴과 등 곳곳에 열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최 여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지요. 응급실 앞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특유의 서늘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으로 매캐하게 밀려들었지요. 그때 복도 저쪽 끝에서 외투도 걸치지 않은 젊은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이었지요. 병원에서 걸려온 보호자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달려오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수백억대 자산가인 어머니가 때 묻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병원 복도에 앉아있는 모습은 딸의 눈에도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어머니를 지나쳐 곧장 응급처치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붕대가 감긴 정훈의 모습을 확인한 뒤에야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훈이 살아있다는 안도와 그 몸이 얼마나 무참하게 망가져 있는지에 대한 공포가 동시에 밀려온 것이었지요. 최 여사는 딸의 울음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내 오빠의 죄를 대신 진 사람이라는 말을 어떤 얼굴로 꺼내야 하는지 평생 처음으로 말문이 막혀버렸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훈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오후였지요. 병실 창문으로 12월의 마지막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하얀 시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링거줄에 매달린 수액이 투명하게 방울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고요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지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선 사내의 얼굴이 창백했지요. 5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아들 민우였습니다. 미국에서의 세월이 편했던지 살이 오르고 피부가 매끈해진 32살의 청년이었지요. 하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정훈의 얼굴을 본 순간 민우의 다리가 문턱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5년 전 자기가 도망친 그 밤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장 가까운 친구였지요. 민우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는 병실 창가에 서서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운전석에서 뛰쳐나와 도망치는 자기 자신의 뒷모습이었지요. 두 번째 사진을 넘겼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넘겼지요. 네 번째 사진, 경찰차 뒷좌석에 수갑을 차고 앉아 있는 29살 정훈의 얼굴을 본 순간 민우의 손에서 서류가 바스락거리며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민우는 서류를 줍지 않았지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정훈의 침대 곁까지 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지요. 깁스가 감긴 정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 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성대가 막혀버린 것처럼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짜낸 첫 마디는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뭉개져 있었지요. 하지만 정훈의 손을 잡은 민우의 두 손이 전하는 떨림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훈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친구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지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울고 있는 민우의 얼굴은 대학 시절 실수를 저지르고 울던 27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 울지 마라. 네가 울면 나도 울게 되잖아. 정훈의 입에서 나온 말에 원망이 없었지요. 갈라진 음성 속에 묻어나는 것은 서러움도 분노도 아닌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사람의 담담한 안도였습니다. 민우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며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지요. 정훈은 깁스를 하지 않은 왼손으로 민우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이었지요. 그 광경을 병실 문 앞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연이었지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오빠가 5년 전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정훈이 왜 감옥에 갔는지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눈빛이었지요. 지연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와 사진을 하나하나 주워들었습니다. 도망치는 오빠의 등과 피해자를 안고 절규하는 정훈의 얼굴을 번갈아 보는 손끝이 떨렸지요. 한참을 서 있던 지연이 소리 없이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우의 옆에 무릎을 꿇었지요. 정훈의 손을 감싸 쥐고 있는 오빠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폭에 얹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겹쳤지요. 고맙다. 지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 안에 담긴 무게를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지요. 창가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최 여사는 소리 없이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 안에 세 사람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필요했지요. 그 안에 자기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도의 긴 유리창 너머로 12월의 해가 지고 있었지요. 붉은 노을이 하얀 복도 바닥 위로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 붉은 빛을 밟으며 천천히 복도 끝까지 걸어갔지요.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2월의 끝자락, 아직 바람은 차갑지만 해가 눈에 띄게 길어진 어느 날이었지요. 사채업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법률팀이 제출한 고소장에 의해 우두머리를 포함한 4명 전원이 사기와 공갈, 감금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지요. 5년간 갈취한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브로커들의 부동산과 예금이 전액 동결된 상태였지요. 아들 민우는 병실에서 정훈의 손을 잡고 울던 그날 밤 스스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최 여사가 시킨 것이 아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5년 전 사고의 실제 운전자는 자신이었으며 정훈은 아무 잘못이 없는 동승자였다고 진술했지요. 민우의 자수와 블랙박스 영상, 당시 관계자 증언을 바탕으로 정훈의 정과 기록에 대한 재심 청구가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향한 긴 절차가 시작된 것이었지요. 정과가 완전히 말소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정훈의 일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지요. 최 여사는 자신이 소유한 번화가의 100평짜리 상가 건물을 정훈의 이름으로 넘겼습니다. 정훈을 떠나보내는 대가로 내밀었던 바로 그 건물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수표도 서명란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떠나라는 값이 아니라 곁에 있어 달라는 마음이었지요. 정훈은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이런 큰 것을 받을 수 없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저었지요. 최 여사는 건물 열쇠를 정훈의 주머니에 직접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빚을 갚는 거다. 내가 내게 진 빚이 이까짓 건물 하나로 갚아질 것 같으냐마는 그래도 시작은 해야지. 정훈은 한참 동안 주머니 속 열쇠를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숙여 알겠다고만 했지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3월의 어느 오후 번화가 한복판의 그 상가 건물 1층에 깔끔한 간판이 새로 걸렸지요. 정훈이 직접 차린 물류 대리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남의 트럭에 실려다니며 상자를 던져놓던 배달 기사가 자기 이름이 적힌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일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지요. 오른쪽 다리의 흉터는 여전했지만 절뚝거리는 걸음 속에 쫓기는 사람의 위태로움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대리점 유리문 앞 인도에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 위에서 최 여사가 긴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실크 블라우스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이었지요. 물류센터 하역장에서 정훈을 감시하며 이를 갈던 서늘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빗자루질 자체를 즐기는 사람의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같은 빗자루, 같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전혀 달랐지요. 사무실 안에서 정훈이 나왔습니다. 두 손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캔 커피를 들고 있었지요. 하나를 최 여사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역장에서 넘어진 노인에게 건넸던 것과 똑같은 자판기표 캔 커피였지요. 최 여사는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놓고 두 손으로 캔을 받아 쥐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는 차갑게 고개를 돌리며 밀어냈던 온기였지요. 대가 없는 친절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여자의 손에서 캔 커피는 그저 추위를 이기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지요. 3월의 햇살 아래에서 받아 쥔 캔 커피의 온기가 늙은 손바닥을 타고 손목을 지나 팔뚝을 지나 가슴 깊은 곳까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최 여사는 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정훈의 옆에 나란히 섰지요.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부드럽게 건드리며 지나갔습니다. 인도 위로 늘어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봄 햇살 아래에서 조용히 포개지고 있었지요. 최 여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나요? 사연의 주인공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선택과 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